먼저 김선택 회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앉아서 하시. 이거 마이크는 없죠. 네, 마이크가 없습니다. 예, 저는 국회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청 개혁 성공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째 국회행정 개혁 실패 사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국회행정 개혁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보면서 미국과 스웨덴 개혁 성공 사례를 보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사실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상당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벌지는 종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국세청 관료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세청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국세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본인은 예를 들면 이용하지, 이렇게 국세청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태강시로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어떤 단초로 해서 본인이 죽게 됐죠. 대통령 중에서 아마 이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분은 현대그룹 회장을 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위 초기 때 왜 검찰은 죄를 지어 무수하는데 국세청은 죄를 안 지어도 무수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세행정 개혁을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성진화위원회가 청와대 산하에 신설됐고, 제가 그때 외부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개혁 연구 보고서 용역이 9억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연구 용역 보고서 9억짜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정부 연구 용역 중에서 9억짜리는 거의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민의 교류로서 연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은 처참하게 실패했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태강시로 정치적인 세무사로 희생되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세행정 개혁을 조금 추진을 했지만, 사실 검찰 개혁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두를 하면서 국세청 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세행정 기획법을 만들어서 2017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국회행정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국세청 개혁이 이렇게 때까지 강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왜 실패했느냐? 실제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국세청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잘 못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말기암인데 초기암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국세청의 힘이 한 1000인데 우리가 한 100, 500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싸우면은 100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세청이 무소 부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2012년도에 국세청에서 국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예를 안흥구 전 국세청국장이 정언을 하려고 했죠. 국세청한테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엘리베이터를 중지시키고 세무공무원들을 계단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중지시키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세무공무원을 계단에다 다 고정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됩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데 무법이지, 무법. 이 21세 어떻게 보면 이런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세청에 하는 이런 공무원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물리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예.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지만은 우리 사실상은 이 힘이 없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막상 국세청하고 싸움에 붙었을 때 굉장히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의 납치자라면 이 탈세 또는 세무조사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그냥 죽어요. 내가 지금 죽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편에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더라도 내가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예. 가장 국세청의 부당한 힘의 원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보면은 불합리한 세법이에요. 사실 이 불합리한 세법이 제가 예를 드는 건 그냥 뭐 4가지만 들어놨지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불합리한 법을 국회의원도 잘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더 모르죠. 예.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적어놨지만은 예를 들면 뭐 납부불성이익을 감사에 세금을 늦게 냈을 때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한국은 지금 9% 정도고 근데 한국 이자는 한 2.1%, 4배가 넘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미국은 똑같습니다. 미국은 한국 이자하고 가산자가 똑같아요. 캐나다는 개인은 1.5배입니다. 그리고 뭐 명의시장 증여 의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출시익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 때 증여로 강조합니다. 원래 증여세라는 것은 내가 증여를 받아야 이익이 있어야 과세를 세금을 내는데 그냥 명의만 빌려줘도 과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세무조사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탈세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합니다. 한국은 어떤 세법이 있느냐면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그 중에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탈세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한 해에 한 18,000건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경제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한 해에 18,000건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또 차명계좌 탈세 보상은 제외한 거죠. 그건 한 거의 1년에 한 28,000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탈세 보상금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국 저는 세법 전문가 중에서 탈세 보상금 제도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더군다나 논문은 없습니다. 예. 아마 여기 있으신 분들도 탈세 보상금, 탈세를 해주면 뭐 보상을 해가지고 제보해서 뭐 보상금 주는 제도가 왜 나빠? 그리고 한국에는 이 탈세 보상금 제도뿐만 아니고 수많은 모든 법에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건과 같이 우리가 수많은 어떤 불합리한 법이 있지만은 그거가 왜 잘못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
자, 탈세 보상금 제도가 왜 나쁘냐? 한마디로 탈세 보상금 제도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기업을 하면 주로 탈세 보상금 제도는 종업, 거래처 사장, 예. 그리고 친인척, 행제자매, 뭐 상속 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아내가 할 수도 있고요. 예, 배우자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탈세 제보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국가에서 정보원으로 심은 거예요. 정보원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5 담당자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담당. 이거는 신뢰를 파괴한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소위대는 국회의원 공무원 2사람을 초청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탈세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제도다. 소위대 국제청에서는 탈세 제보를 뭐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보상금 주는 데는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탈세 제보 코너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절대 대중한테 알리지 않는다. 그냥 와서 하면 하지 그걸 광고하지 않는다. 왜?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국민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무공무원 국가에 관한 신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한다. 예. 이거는 판례에 나오는 사안인데요. 탈세 제보는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토지 분쟁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세무공무원 자기가 탈세 제보 작성해서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탈세 제보해서 세무사 해서 판결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죠. 실제 이 밑에 자료는 국제행정 TF에서 보도된 사례인데 뭐 제주시 관련된 사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 제보는 실제 조사를 했는데 탈세 제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세금 추징도 없다는 거죠. 네. 누군가 예를 들면 내가 세무조사를 누군가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슬쩍 이렇게 뭐 정보도 없이 그냥 대충 작성해서 누군가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탈세 제보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는 비밀입니다. 일반 국민들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님도 볼 수, 하태의원님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남용이 가능하고, 한국이 왜 어떻게 보면 악법이 많으냐? 우리나라는 정부 신뢰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가만 안 내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내야 자기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합니다. 그 국가 입장에서,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나라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제와 강제와 협박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높은 감사세,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행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국민 신뢰가 또 다운됩니다. 감사합니다. 악순환이라는 거죠. 다운되니까 또 강압적으로 협박적으로 계속 법을 더 만드는 거죠. 결론은 신뢰를 올리는 건데 계속 신뢰가 낮아지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왜 신뢰가 낮느냐?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소위대 부대사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거는 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세금과 관련된 내용만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검찰, 경찰, 공정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 법이 저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탈세를 논의하는데 한 1970년대 미국에 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이런 이유로 있어요. 왜 탈세를 하느냐? 왜 법을 어기느냐? 탈세 이득하고 탈세의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비교해서 이득이 크면은 탈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탈세 이득이 1억이라면은 예를 들면 가산세가 40%라고 단순하게 그냥 가정해집니다. 가산세가 적발돼서 1억 4천만 원 드는 거죠. 근데 적발 가능성이 71%면은 이꼬로 되고 탈세 우리가 적발 가능성이 71% 밑이라면은 탈세를 했을 때 이득이 큰 겁니다. 그래서 탈세를 한다 이렇게 이론을 세웠는데 한국의 국회에서 또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다 입법하는 건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막으려면 법의 준수를 시키려면 이 손실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적발 가능성 올리고 세무조사를 더 강화하고 가산세를 올리고 행보를 올리고 탈세 포상금을 만들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망신을 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준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세금을 잘 낼 건지 법을 준수할 건지는 핵심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다른 요인이 더 크다고 많은 연구에서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이쪽의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연구 논문들이 외국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별 소개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납세자연맹에서 작년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가 세액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납세자연맹은 면세했기 때문에 비용이기 때문에 세액계산서를 만약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만 원이 손해입니다. 매주 불공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 사람 이론에 따르면 내가 탈세를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납세자연맹 대표고 제 도덕심에 의해서 탈세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연구를 보면은 어떤 세금이 성실 납세가 옳다는 그 도덕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사회적인 규범이 이런 거죠. 내가 인쇄업을 하는데 10명의 인쇄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세금을 잘 냅니다. 제가 세금을 잘 안 내요. 그러면 내가 탈세를 접받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탈세하는 사람이 성실 납세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굉장히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다 내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내가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원가 부담이 크죠? 오히려 성실 납세자가 탈세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략을 한 20년 전부터 전략을 저 위에 있는 전략을 해결시키고 이 사회적인 규범, 도덕심을 올리기 위한 자발적인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예를 들면은 부당한 팀의 요소는 복잡한 세법이죠. 세무사 받아보신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사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온다. 그건 이것 때문입니다. 복잡한 세법. 이 복잡한 세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는 게 아니고 비의도적 탈세를 해서 내가 세금이 추징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세법에 의해서 제가 세금을 안 냈어요. 세법은 몰라가지고. 누구 책임입니까? 복잡한 세금을 만드는 건 국가 책임이죠. 나한테 성실 납세의 기회를 안 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산세를 한국은 부과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미국의 NTU라는 저희 우리 가끔 만나는 우리 아사히 유명하고 비슷한 세르메가 엔주입니다. 미국에 여기 있죠. 모호한 법 때문에 집행에 오남용이 생기는 거다. 만일 국세청 직원이 누군가를 혼내주려고 작성한다면 법이 국자화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사실상 누구를 상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언론사 세무조사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조선일보에서 지국으로 무과지를 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가 세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면 그거는 판매비입니다. 판매장에서. 비용 인정되는 거예요. 국회의실 때 정치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정치인 세무조사라는 상대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접대비로 봐서 수백억을 부과했어요. 국제심판원에서 바로 뭐 회수했기는 했지만 국세청이 부당한 힘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불투명입니다. 불투명. 예를 들면 세무사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법인의 법인세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나와가지고 추징세가 나왔죠. 비공개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세범칙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탈세됐을 때 고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 위원들 다 비공개입니다. 명단도. 뭐 이런 건 당연히 비공개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재벌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은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주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처벌을 지금 면해야 되잖아요. 세금은 세금 둘째 문제고 감옥이 안 가야 되죠. 그럼 로비를 해야 되죠. 너무 쉽다는 거죠. 다 비공개니까. 정관 뭐 김현장이 정관 세무공무원 국회청장이나 전직 뭐 고위 관료들 돈만 주면은 일단은 여기 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네. 네. 이거는 뭐 저희도 국회청에 사례.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그 국정행정 TF에서 발표한다는데 태강치료 사건입니다. 예, 태강치료 사건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국정행정 TF에서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행정 TF에서 서류를 못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서류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TF에서 의심이 가는 세계 업체를 발표하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받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마지못해 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감사 청구해가지고 교사 세무조사에서 이거는 뭐 그 내용은 아닌데 뒤에가 뭐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분들 정기조사를 하면은 성실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 세무사로 선정되는데 국세청이 95년도 9월달에 규정을 바꾸면서 이 조사국 통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정산을 하지 않고 국세청 직원이 그냥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사람을 정기조사로 끼워 넣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감사원감사의 발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대로 우리 감사원에서 교사 세무조사를 최근에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자, 국세청이 비정기조사랍니다. 특별조사, 비정기조사는 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지방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A 업체에 대해서 탄료 혐의가 높다 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국세청 본청에서 업종비를 딱 조사를 해가지고 탄료 혐의가 높다고 생각해서 국세청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명단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지방청에서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세무사를 선정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명단을 통보하는데 건수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대요. 건수만. 명단이 없는 거예요. 명단이. 원래는 명단을 보관해야 되는데 명단을 파기한 것 같아요. 뭐 뻔하죠. 뭐 여러분 잘 파기한 이유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여러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있던 걸로 우리가 추측이 되고 그것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다 감방에 가야죠. 그런데 파견 것.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감사원에서는 그냥 뭐 부드럽게 썼습니다. 예.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고 타치 못하죠. 타치 못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남편명에서 만약 이걸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이건 조사가 다 안 돼요. 진짜 이거는 그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세월호 사건 같이 전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하면 모를까. 그냥 평상시에 저희 남편명이 고발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절대 우리가 조사를 못하는 이유가 검찰하고 국회청은 두 기관 다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로 윈윈한다는 거죠. 윈윈하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됩니다. 불법 탈세 조사 자료를 다 파기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명단을 통보했는데 명단을 지금 감사원에다 제출 못한 거예요. 자기가 없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수시조사를 하면서 국회의원 본청에서 명단을 A에 하면 30건처럼 명단을 원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건수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명단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조사 대상 명단을. 예. 그 명단을 많이 하면은 최순실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 어떻게 나오면 바로 검찰에서 이제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죠. 그러니까 그 명단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시간을 좀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은 이 공무원 채용 제도가 굉장히 낡아서 서울대 공천청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수시로 뽑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반 행정직하고 전산직 이 두 개만 구분되어 있지만은 서울대 공천청은 수시로 뽑죠. 그리고 직무별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직원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규 담당 글을 다 써야 되잖아요. 세무조사용은 그래가지고 서비스센터 세분화된 직종에서 전문적으로 수시로 직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어떤 특권도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예.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국세청이 실제적으로는 평상시에 언론을 거의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다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제약회사하고 의사들 사이에는 갑이 의사입니다. 예. 리베이터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대기업이 납품하면은 대기업 노조 간부가 수시로 예를 들면 어떤 모호에 삽니다. 예. 수시로 수금하러 옵니다. 이럴 때는 이쪽이 갑이고 그리고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형 할인점 약국이다 그러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 중간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주야죠 리베이트를. 예. 대기업 건설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청업체에다가 세금 계산서, 가공 세금 계산을 끌어달라고 그러면 안 끌어주면 거래를 못 하는 거잖아요.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업체,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리베이트나 뇌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용 인정이 안 돼,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세금 계산서나 다르게 비용 정리하는 가공에 다른 비용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업체들 세무사에 나가게 되면 이 업체는 행사처벌 대상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 행사처벌 대상이에요. 행령에다가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여튼 정관 세무사를 보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언론, 국회가 합심해서 1998년도인가 국제적 계획이 있는데 미국은 제도 계획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계획했어요. 그래서
국제 성장을 인기제라거나 예를 들면 고위공무원이 압력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 신고하더라고 압력 강한 공무원도 예를 들면 행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실적 세무사 실정이나 어떤 실적도 대부분이 인사국가에 반영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두고요. 그리고 또 세무감찰국도 있습니다. 세무감찰국은 인사고과를 하는데 실적을 넣어보면 이거는 수시로 그 세무감찰국에서 매년 표본 감사를 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스웨덴은 좀 다릅니다. 스웨덴은 미국하고 굉장히 틀리는 게 스웨덴은 사실 굉장히 좀 앞선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앞선 나라고 실제적으로 30년 우리 스웨덴 공무원이 스웨덴 국세청에서 30년 근무했던 공무원이 하는 말이 자기가 30년 동안 한 번도 부패 사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뇌물 사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30년 근무했는데 그 정도로 예를 들면 그 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죠. 그래서 스웨덴은 이 제도 개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나 어떤 사람을 바꾸는 그런 계획을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다. 그래서 스웨덴은 아까 얘기한 걸 이게 뭐 개방적인 문화라든지 그리고 독립성 스웨덴도 국책성장이 5년 임기제고 어떤 간섭도 안 봐. 독립성이 유지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좀 재량권을 갖습니다. 신뢰가 공무원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많이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무공고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바꾸죠. 재량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굉장히 비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웨덴 국세청과 관련해서 개혁 사례는 유튜브에 스웨덴 국세청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납세연맹이 작년에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 2사람을 초빙해서 컴플레인했던 영상이 최근에 저희가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개혁은 스웨덴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후 추징합니다. 신고 후에 추징하는데 스웨덴은 사전에 실수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전략으로 바꿨다는 거죠. 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구조가 틀립니다. 스웨덴에서는 세무조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상담 인력이 10,000명 중에서 500명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 프로그래머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 국세청 공무원이라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력 구조가 상담하고 전산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웨덴 국세청 개혁에서 핵심이 사실 이겁니다. 스웨덴 국세청에서 이러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했는데 공무원의 태도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A 타입이 세무사가 나왔을 때 납세자 보고 너 탈세했을 거야. 내가 손 좀 봐줘야 돼. 우월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정해줘야 돼. 혼내줘야 돼. 이렇게 공무원이 우월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고. B 태도는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좀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소송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적으로 하는 것이 A, B입니다. 그런데 A, B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신뢰가 떨어집니다. 국민들. 오직 C 태도만 신뢰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공감하는 태도라는 건데요. 공감하고 공정한 태도. 납세자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크게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제가 아까 전에 뭐 우리 어려운 사안에 대한 대충 내용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국세청 개혁을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하면은 이런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전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너무 예를 들면 잘 몰라요. 저것 아예 예를 들면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없다. 그래서 첫째 이 어떤 상황, 문제의 깊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내용을 알리는 부분이 일단 먼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납세연맹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개혁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뭐 저는 나름대로 공무원은 제도와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자기 개인이 어떻게 못합니다. 선배가 하는 걸 그 따라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하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다 일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렇게 새로운 지식,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어떤 민주주의 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면은 한국 공무원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는 점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낙하연맹은 뭐 스웨덴에 국제 납사 권리 연구소를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료들을 많이 생산해 낼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김 회장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벌제문을 보고 우리 김 회장님 말씀을 여기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 맞죠? 자, 이거 김 회장님이 좀 들어주세요. 들어서 딱 이거 사진을 찍어서 오늘 아마 이것만 딱 해놔서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아 예. 우리 납세자 보호 담당은 비슷한 제도 없습니까? 아 있어. 예. 요거 이겁니다. 결론은 요겁니다. 자, 우리 납세자 연맹 우리 김 회장님께서 납세자 연맹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새 정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증가해 드렸습니다.